1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끝없이 이어진 참호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운 독일과 러시아 정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름부터 세계대전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유럽의 좁은 전선을 넘어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까지 전 세계를 집어삼켰죠. 교과서에서는 짧게 한 줄로 넘어가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들만의 전쟁 이야기 1차 세계대전 비주류 국가 시리즈 몰아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스페인 내전 시리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을 시작으로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주된 전투는 유럽에서 벌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가 얽혀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전선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에 일본이 참전하여 독일의 아시아 거점들을 타격하고 인도양과 지중해까지 해군을 파견하면서 전쟁은 비로소 대륙을 넘나드는 명실상부한 지구적 충돌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유럽의 참호 속에서 죽어갈 때 지구 반대편 일본에게 이 전쟁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내는 유럽이 전쟁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과 남태평양의 독일 땅을 차지하려는 대대적인 빈집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치로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전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영국조차 일본의 참전을 꺼려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치열한 계산이 오갔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영국의 우려를 뚫고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승리의 로드맵을 파헤쳐봅니다. 먼저 시계를 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02년 체결된 영일동맹. 이것은 단순한 우호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펼치던 거대한 전략적 승부,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이었죠. 당시 대영 제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을 포기해야 할 만큼 다급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의 판을 키우며 영국의 영린인 인도와 중국을 노리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혼자서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엔 국력이 벅찼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할 아시아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많았죠. 첫째,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의 계략인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빼앗겼고,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고, 셋째, 러시아 대륙의 물류 핵심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막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싸우고 싶은데 러시아 뒤에 있는 프랑스가 참전할까봐 무서웠던 일본. 하지만 영일동맹 후 프랑스는 더 이상 러시아 뒤를 봐줄 수가 없었고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시원하게 한판 붙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다시 시간을 돌려 1914년의 상황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이제 적이 아닌 한편이 되었고 주적은 독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본 내부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일본 조정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참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건 야심가 가토 다카아키 외무대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일동맹의 의리를 지키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독일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의 이권을 확장할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반면 메이지 유신의 원로이자 군부의 거물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신중했습니다. 유럽 전쟁에 말려들었다가 서구 열강의 미움을 사면 일본은 고립된다. 게다가 우리 육군은 독일 시스템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독일과 싸우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하지만 가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부 원로들을 무시하고 오쿠마 총리를 설득해 내각 단독으로 참전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 이번엔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영일동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어라. 영국은 일본이 전쟁을 핑계로 중국 대륙을 침식하거나 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장악해 호주, 뉴질랜드, 홍콩까지 위협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8월 5일 가기에서 칭다오 공격을 결정한 뒤였고 8월 6일 그레이가 제한적 지원만 요청하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면 참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독일 동양 함대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의 무제한 참전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만다. 우리는 참전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 1914년 8월 2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곧바로 독일의 아시아 최대 거점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공격합니다. 유럽 본토가 전쟁터가 된 독일은 아시아를 방어할 여력이 없었고 일본은 불과 2달여 만인 11월 7일 칭다오를 함락시킵니다. 육군이 칭다오를 먹는 동안 해군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독일령 섬들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 제도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그야말로 무혈입성에 가까운 속도로 섬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파죽지세에 기겁한 것은 독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과 호주, 미국이었습니다. 이러다 일본이 호주 코앞까지 내려오겠다. 결국 영국은 다시 한번 제동을 겁니다. 적도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이로써 적도 이북은 일본이, 이남은 영연방이 점령하는 구도가 확정됩니다. 이것이 훗날 태평양 전쟁의 무대가 되는 남양 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연합국은 다시 일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은 육군 파병은 거절했지만 대신 해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1917년 2월 사토 고조 소장이 이끄는 제2특무함대는 싱가포르를 출발해 콜롬보, 아덴, 포트사이드를 거쳐 지중해의 몰타기지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독일 유보트가 우글거리는 바다에서 연합국 수송선을 호위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마르세유까지 병력을 수송하고 피격된 선박에서 약 7,00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함 사카키가 오스트리아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 59명이 전사하는 등 총 78명의 일본군이 지중해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피를 흘렸다며 발언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유럽 열강이 전쟁에 매몰된 사이 아시아에서 견제 세력이 사라진 일본의 야욕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1915년 1월 일본은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에 그 악명 높은 21개조 요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단순히 산둥성의 독일 이권을 넘겨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만주 철도의 조차 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중국 연안의 항만과 섬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제5호, 중국 정부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으로 일본인을 채용하고 경찰권까지 공유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반발로 5호 조항은 철회됐지만 중국인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부르며 거센 반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17년 미국과 란싱 이시 협정을 맺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을 약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일본의 중국 내 특수 이익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미국이 우리의 중국 지배권을 인정했다고 해석했으나 미국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공개 서한에서 뺐다고 주장하며 부정했습니다. 이 모호함은 훗날 미일 갈등의 결정적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제국의 탐욕은 정점에 달합니다. 바로 시베리아 출병입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자 볼셰비키를 막고 체코 군단을 구출하며 시베리아 철도를 보호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시베리아로 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동쪽에 일본의 괴뢰 국가를 세워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 삼고 자원을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철군한 뒤에도 일본은 1922년까지 홀로 남아 버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3,00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전비만 탕진한 채 얻은 것 하나 없는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일본은 나리킨, 즉 벼락부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유럽의 공장이 멈추자 전 세계 주문이 일본으로 쏟아졌고 만년 적자국이었던 일본은 단숨에 채권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졸부들은 어두운 현관에서 신발을 찾기 위해 고액권 지폐에 불을 붙일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일본은 승전국의 자격으로 독일의 산둥성 이권과 남양군도 위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획득합니다. 또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며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열강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1개조 요구와 시베리아 출병을 목격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이자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영일 동맹은 해체되었고 고립감에 빠진 일본은 더욱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을 벼락부자 제국으로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태평양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향하는 레일 위에 그들을 올려놓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편에 우리는 남의 전쟁을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일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의 서쪽 끝 오스만 제국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에게 1차 대전이 꽃길이었다면 오스만 제국에게 이 전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단두대 매치이자 가진 모든 칩을 쏟아부은 라스트 올인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은 알면서도 이 불리한 도박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멸망이 뻔히 보이는 지옥불로 제발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믿었던 영국은 어떻게 이 늙은 제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을까요? 오늘은 영광스러운 600년 제국의 마지막 숨소리, 오스만 투르크의 처절했던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개전 직전 오스만 제국의 별명은 유럽의 환자였습니다. 단순히 아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내내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에게 발칸 반도를 뜯겼고 북아프리카의 알짜배기 땅인 이집트와 리비아마저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제국은 산소호흡기만 붙어있는 상태였죠. 심지어 서구 열강들은 이 환자가 죽기도 전에 유산상속, 즉 영토분할 지도를 그려놓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청년 튀르크당이라 불리는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였던 엔베르 파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뜯어먹힐 바엔 차라리 강대국과 손잡고 한판 붙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 그는 러시아의 뺏긴 땅을 되찾고 중앙아시아의 티르크 민족을 하나로 묶겠다는 범티르크주의라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맹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스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영프는 오스만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오스만이 죽으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다 계획해놨습니다. 게다가 오스만의 주적이었던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스만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후발주자 독일뿐이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에서 출발해 비잔티움을 거쳐 바그다드까지 철도를 놓는 3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중동의 파트너가 절실했고 오스만은 러시아를 막아줄 강력한 형님이 필요했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스만 국민들은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독일 편에 섰다가 영국한테 맞으면 어떡하냐는 공포였죠. 이때 영국 윈스턴 처칠이 오스만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당시 오스만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벌여 영국의 최신형 드레드노트급 전함 2척, 술탄 오스만 1세호와 레샤디에오를 주문해둔 상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아이들은 코 묻은 돈까지 보태고 공무원들은 월급을 떼어가며 만든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 해군 장관 처칠이 이 배들을 강제로 압수해버립니다. 오스만 놈들이 이 배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핑계였지만 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배를 뺏고 항의하러 간 오스만 장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독일이 아주 기막힌 밑장 빼기를 시도합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영국 해군에 쫓기던 독일 순양전함 궤벤과 브레슬라우가 있었습니다. 갈 곳 잃은 이 배들이 오스만 항구로 급하게 피신해 들어옵니다. 독일은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놈들이 뺏어간 배 대신 이거 가져. 공짜야. 선물. 오스만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영국은 돈 낸 배도 뺏어갔는데 독일은 쫓기던 배라도 공짜로 주다니 독일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라며 여론이 급반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는 줬는데 당장 이 최신식 전함을 움직일 오스만 해군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아주 황당하고도 교묘한 위장 전술을 씁니다. 독일 수병들에게 오스만 제국 군복을 입히고 머리에는 빨간 전통 모자인 페즈를 씌운 겁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인들이 페즈를 쓰고 우리는 이제부터 오스만 해군입니다 라며 어설픈 코스프레를 한 거죠. 배 이름도 티르크식인 야부주와 미딜리로 바꿨습니다. 겉만 오스만 전함이지 속은 독일 제독 빌헬름이 지휘하는 독일 전함 그대로였습니다. 1914년 10월 이 무늬만 오스만인 함대가 흑해로 나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세바스토폴 항구의 대포를 쾅쾅 쏘아버립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오스만 국기를 단 전함이 공격했으니 당연히 오스만이 선전포고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독일이 오스만의 멱살을 잡고 자, 넌 이제 우리 편이야. 알겠지? 하며 전쟁터 한복판으로 강제 소환해버린 겁니다. 오스만으로서는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빼박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 장관 엠베르 파샤는 나폴레옹을 꿈꾸며 거대한 망상에 빠집니다.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를 치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튀르크인을 통합하겠다. 그는 직접 9만 대군을 이끌고 사리카미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자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12월, 해발 2000m의 설산을 넘어야 했지만 보급 실패로 병사들은 여름 군복에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을 만나기도 전에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9만 명 중 무려 6만 명이 동사하거나 전사했습니다. 지도자의 헛된 야망이 제국의 정예군을 눈 속에서 증발시켜버린 역사상 최악의 지위였습니다. 동쪽이 무너지자 이번엔 서쪽 바다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최정예 함대가 몰려왔습니다. 목표는 오스만의 심장 이스탄불, 그 길목인 갈리폴리였습니다. 당시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오스만 따위? 낡은 배 몇 척이면 정리된다. 오늘 저녁은 이스탄불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연합군은 마치 소풍 가듯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풍 장소가 아니라 지옥의 아가리였습니다. 오스만 해군의 작은 기뢰 부설함 누스레트호가 밤몰래 깔아둔 기뢰에 영국의 최신 전함들이 펑펑하며 줄줄이 용궁으로 가버린 겁니다. 당황한 연합군은 안되겠다, 상륙해서 밀어붙이자 라고 하며 50만 대군을 해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언덕 위에는 제국의 마지막 수호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튀르키예의 국부가 되는 무스타파 케말. 그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역사에 남을 섬뜩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공격을 명하지 않는다. 제군들에게 죽음을 명한다. 우리가 죽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 있는 아군이 올 것이다. 이 광기 어린 명령 하나가 전황을 뒤집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총알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돌이 없으면 맨주먹으로 싸우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8개월간의 처절한 혈투 끝에 세계 최강이라던 연합군은 너덜너덜해진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숨통을 끄는 건 전방의 적이 아니라 후방의 배신이었습니다. 영국은 정보장교 로렌스, 즉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내 아랍 부족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오스만을 등지고 우리 편에 서면 너희만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맥마흔 후세인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국은 뒤로는 프랑스와 몰래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면 중동 땅은 우리끼리 반반 나눠 먹자. 그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찍 그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는 내 땅이라며 아랍의 운명을 자기들끼리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랍인들은 영국의 약속만 믿고 오스만의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보급로인 헤자즈 철도를 폭파했습니다. 영국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7년 영국 정부는 유대인 대표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 팔레스타인 내 유대민족의 고향 수립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벨포어 선언으로 훗날 이스라엘 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랍에겐 독립을, 프랑스에겐 땅을, 유대인에겐 건국을, 하나의 땅을 미끼로 세 곳에 각기 다른 약속을 판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 양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오스만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마스쿠스가 무너지며 600년 제국의 영토는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1918년 결국 오스만 제국은 백기를 듭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승전국들은 세브르 조약을 통해 제국을 케이크 자르듯 난도질했습니다.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졌고 본토인 아나톨리아 반도마저 그리스와 이탈리아, 아르메니아가 찢어 가졌습니다. 제국은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갈리폴리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항복한 술탄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권은 조건 없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외치며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찢어발기려던 그리스와 서구 열강의 군대를 몰아냈고 썩어 빠진 술탄 제도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자리에서 젊고 강력한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기적처럼 탄생한 것입니다. 남의 불행으로 부자가 된 일본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결국 제국의 이름마저 잃어버린 오스만. 그들의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도박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만 제국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작 돼지를 둘러싼 갈등, 19살 소년이 쏜 총알 한 발,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화염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농업국가 세르비아의 피로 쓴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럽의 문제아이자 거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덩치는 산만한데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당시 제국의 지배 구조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국의 주인은 독일계 오스트리아인 게르만족과 헝가리인 마자르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이 황제와 귀족 자리를 차지하고 군대와 행정, 그리고 부를 독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지배 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였을까요? 북쪽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서슬라브인이, 그리고 남쪽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같은 남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국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층민으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땅의 주인은 나인데 말도 안 통하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고 명령을 내립니다. 슬라브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그 불만의 핵, 그 중심에 바로 세르비아가 있었습니다. 국경 바로 밖 독립국가였던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제국 안에 갇혀 사는 남슬라브 형제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제국의 억압을 뚫고 우리끼리 뭉쳐 거대한 슬라브 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대세르비아주의 또는 범슬라브주의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에서 세르비아는 단순한 옆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내의 피지배 민족들을 선동해 나라를 쪼개버릴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눈엣 가시 같은 세르비아를 손봐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총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1906년 당시 세르비아는 인구의 90%가 농민인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유일한 돈줄이자 수출품 1위는 바로 돼지였습니다. 세르비아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옆나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세르비아 돼지 수입을 막아버리면 저것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지? 오스트리아는 국경을 봉쇄하고 위생기준 미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르비아산 돼지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돼지 전쟁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세르비아는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본을 빌려 도축 공장을 세우고 냉동 기술을 도입해 돼지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조림을 러시아, 프랑스, 심지어 이집트에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오히려 세르비아 경제는 더 튼튼해졌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의존도만 낮아졌습니다. 경제전쟁에서의 패배,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경제 제재만으로는 세르비아를 굴복시킬 수 없겠구나. 이후 보스니아 병합과 발칸 전쟁을 거치며 양국 간의 감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필요한 건 전쟁을 시작할 명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땅이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남슬라브계, 특히 세르비아계였습니다. 제국에게 억눌린 피지배 민족들이 득실거리는 화약고에 지배민족의 차기 황제가 제발로 걸어들어간 겁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19살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는 보스니아의 청년 민족주의 조직 청년 보스니아 소속 학생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 결사 검은 손과 연결된 인물들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황태자 부부는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테러를 넘어선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에서는 피지배 민족인 슬라브족이 지배민족인 게르만족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다렸다는 듯 세르비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담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총을 쏜 범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의 배후에서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을 조종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최후 통첩은 잔인했습니다. 사법과 치안 영역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였죠. 세르비아 총리 니콜라 파시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딱 하나, 오스트리아 수사관이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만은 거절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거절을 빌미로 즉각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유럽 열강들이 연쇄적으로 참전하며 세계대전으로 확전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제국과 450만의 농업국가?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장군들은 몇 주 안에 세르비아를 정리하고 비엔나로 돌아와 승전 파티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르비아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발칸 전쟁을 겪으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세르비아군은 침략해오는 오스트리아군을 세르강과 콜루바라강으로 유인했습니다. 부족한 탄약, 낡은 소총. 하지만 세르비아군은 지형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1914년 말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대군을 국경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돼지 키우던 농부들이 제국의 정규군을 박살낸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1915년 독이 바짝 오른 오스트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혈맹국 독일 제국과 발칸 전쟁으로 세르비아를 저주하던 불가리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북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쪽에서는 불가리아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삼면에서 쏟아지는 대공세, 세르비아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했고 군대는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때 세르비아 정부와 군대는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세르비아 국왕, 정부 요인, 군인, 그리고 피난민들까지 수십만 명이 알바니아의 험준한 겨울 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골고다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굶주림, 그리고 알바니아 게릴라들의 습격. 길가에는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늙은 왕 페타르 1세조차 소달구지에 실려 이 죽음의 행군에 동참했습니다. 겨우겨우 아드리아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는 출발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그리스의 코르프 섬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쇠약해진 병사들은 섬에 도착해서도 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어 시신을 바다에 수장해야 했죠. 그 바다를 세르비아인들은 지금도 푸른 무덤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타국 섬에 버려진 패잔병들, 모두가 세르비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무장한 세르비아군은 살로니카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18년 마침내 연합국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아군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친 듯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45일 만에 600km를 주파하며 불가리아를 항복시키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국 베오그라드를 탈환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무너졌고 세르비아군은 제국의 영토였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산산조각이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르비아가 그토록 꿈꾸던 나라, 남슬라브인들의 연합국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 훗날의 유고슬라비아가 탄생했습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르비아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이는 근대 전쟁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명피해 중 하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의 땅 따먹기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억압받던 약소민족이 피로 쟁취해낸 해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르비아의 피로 쓴 1차 대전 이야기였습니다. 1917년 4월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섭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독일을 상대로 정식 선전포고를 선언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패권이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미국은
도대체 왜 창을 들고 유럽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떻게 이류 국가였던 미국을 오늘날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탄생한 미국의 패권사를 되짚어봅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총성을 시작으로 유럽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당대 열강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때 대서양 건너 미국은 철저한 계산하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시 미국 내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영국계 이민자들은 연합국을 지지했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던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반영국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립은 미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공장들이 멈춰서자 연합국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 피복, 무기, 탄약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1914년 당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는 전쟁 특수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의 대유럽 수출액은 전쟁 전 1914년 8억 2,500만 달러 수준에서 1916년에는 32억 달러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금융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비용이 바닥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은행들, 특히 JP모건과 같은 금융사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의 빚을 진 채무국이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 흘린 피는 고스란히 미국의 금고에 달러로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호황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들에게 빌려준 천문학적인 차관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은 이미 연합국의 승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인 표면적인 이유는 독일의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은 1915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합니다. 영국 주변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경고 없이 격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영국 국적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유보트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탑승객 1198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128명의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반독 감정이 들끓어올랐지만 윌슨 대통령은 독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며 참전을 유보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17년 1월 독일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미국의 참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치머만 전보 사건입니다.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어 치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이 비밀 전문에는 충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독일과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한다면 과거 미국에 빼앗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영토를 되찾게 해주겠다. 영국 정보부가 이를 감청하여 미국에 전달하자 미국 정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중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의 명예, 국민의 안전, 그리고 연합국에 빌려준 막대한 자본을 지키기 위해 1917년 4월 6일 미국은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미국의 참전 선언 당시 독일 군부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당시 미 육군 정규군은 고작 13만 명 수준으로 수백만 대군을 운용하던 유럽 열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미군이 훈련을 마치고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별징병법을 통과시켜 단기간에 400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고 거대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무기와 물자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 프로파간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엉클샘입니다. 1812년 영국과 미국의 전쟁 당시 군납업자였던 실존 인물 세뮤얼 윌슨을 의인화한 이 강렬한 이미지는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 청년들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엉클샘의 호소는 징병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며 대규모 병력 동원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존 퍼싱 장군의 미국 원정군은 1917년 6월부터 프랑스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였으나 1918년 여름이 되자 매달 30만 명의 미군이 프랑스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4년간의 참호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군과 프랑스군에게 늠름한 체구와 최신 장비를 갖춘 미군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에게는 끝없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계속해서 충원되는 적군은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진가는 1918년 전투들에서 드러났습니다. 5월의 캉티니 전투를 시작으로 6월의 벨로숲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공세를 6탄전으로 막아내며 악마의 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월 미군은 단일 작전으로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인 뮤즈 아르곤 공세를 주도합니다. 무려 120만 명의 미군이 투입된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견고한 힌덴부르크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세는 47일간 지속되었으며 독일군의 전쟁 수행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병력만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연합국 전체 탄약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고 식량과 트럭, 연료 등 전쟁 지속에 필요한 모든 혈액을 공급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전선의 패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서부 전선의 포성이 멈추고 독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지만 지정학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등 4개의 거대 제국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우뚝 섰습니다. 전쟁 후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금 보유량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런던의 금융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그 왕좌를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창하며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 창설은 미국의 이상주의가 세계 외교 무대에 투영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의회는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고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계 무대의 중앙에 섰던 경험,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 잠재력을 확인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축적된 힘과 자신감은 20여 년 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넘어 진정한 슈퍼파워로 등극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자살이자 미국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은 바로 1917년 대서양을 건너던 미군 병사들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꼭 하나쯤 있죠. 싸움 실력은 어마무시한데 눈치가 제로인 친구. 욱하는 성격 못 이겨서 앞뒤 안 가리고 주먹부터 날아가는 단순 무식한 친구. 발칸의 프로이센이라 불렸던 싸움장, 불가리아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믿었던 이웃들에게 연달아 뒤통수를 맞자 불가리아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그놈의 복수심 때문에 스스로 지옥불인 1차 세계대전으로 걸어들어가죠. 오늘은 분노로 시작해 파멸로 끝난 복수의 화신, 불가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차 대전 직전 20세기 초반 발칸반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발칸반도를 지배하던 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무서운 제국이 아니었죠. 유럽의 환자라 불리며 힘이 다 빠져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발칸반도의 신생 국가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이 네 나라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오스만을 박살내고 우리가 그 땅 나눠 갖자고 말이죠. 그렇게 1912년 발칸 동맹이 결성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오스만 제국을 유럽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 그리고 그 동맹의 주인공, 즉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가진 나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불가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제1차 발칸 전쟁이 시작되었고 불가리아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동맹국 중 가장 많은 30만 대군을 동원했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코앞까지 진격하며 주력군을 박살내버렸죠. 세르비아나 그리스가 보조를 맞출 때 불가리아는 사실상 전쟁을 하드 캐리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항복했고 짐을 싸서 유럽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해줬냐? 당연히 우리 불가리아 아니냐? 자, 이제 승리했으니 전리품인 땅을 나눠 가져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사실 전쟁 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는 비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 땅을 갖고 세르비아는 아드리아 해 쪽을 갖는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꼬입니다. 남슬라브인 갈등으로 세르비아가 커지는 걸 끔찍이 싫어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회방을 놓은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바다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세르비아가 점령한 해안가 땅을 강제로 독립시켜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세르비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갈 곳 잃은 세르비아가 말을 바꿉니다. 야, 나 바다 못 나가게 됐으니까 대신 약속했던 마케도니아 내놔. 불가리아 입장에선 피꺼솥, 그야말로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병력도 우리가 제일 많이 냈고 약속도 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오스만을 쫓아내자마자 어제의 동지들이 땅 따먹기 문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불가리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 한 거죠. 1913년 불가리아는 선전포고도 없이 어제의 친구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2차 발칸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리아의 오만이었습니다. 세르비아와 그리스는 물론이고 복수를 노리던 오스만 제국, 심지어 북쪽의 루마니아까지 합세해 불가리아를 협공하기 시작합니다. 사면초가, 전문 용어로 다구리죠. 동서남북 모든 국경에서 적이 밀고 들어오는데 버틸 재간이 있나요? 결국 불가리아는 탈탈 털리고 항복합니다. 피로 얻은 땅은 다 뺏기고 오히려 원래 있던 땅까지 떼어줬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이때를 첫 번째 국가적 재앙이라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땅을 가져간 옆나라 세르비아에 대한 증오심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 패배는 단순한 영토 손실이 아니라 복수만이 답이라는 집단 감정을 남깁니다. 그리고 1년 뒤 운명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편을 갈라 싸울 때 불가리아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고 저 미운 세르비아 놈들을 박살낼 수 있을까? 양쪽 진영 모두 싸움 잘하는 불가리아가 탐났습니다. 러브콜이 쏟아졌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연합국은 말합니다. 우리 편에 서면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대신 세르비아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불가리아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세르비아랑 한 팀을 하라니요?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화끈했습니다. 야, 우리 편에 서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마케도니아 땅? 너 줄게. 그리고 네 원수 세르비아? 우리가 같이 밟아줄게.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1915년 불가리아는 독일의 손을 잡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세르비아의 멸망과 영토 회복이다. 불가리아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동쪽 국경에서 불가리아군 30만 명이 밀고 들어오자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1년이나 버텼던 세르비아군이 불가리아군 앞에서는 2달 만에 국가 존망이 걸릴 정도로 붕괴됩니다. 결국 세르비아 군대를 알바니아 산맥 너머로 쫓아버리고 불가리아는 그토록 원하던 마케도니아 땅을 차지합니다. 수도 소피아에는 축포가 터졌고 사람들은 국왕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대불가리아의 꿈이 이루어졌다. 불가리아군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국경 근처 일명 살로니카 전선. 당시 불가리아군을 이끌던 명장 블라디미르 바조프 장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최신식 무기와 독가스를 쏟아부으며 수십 번을 공격했지만 포격이 끝나면 불가리아군은 멀쩡히 벙커에서 나와 기관총을 갈겼습니다. 이 도일한 전투에서 연합군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하게 깨졌고 적국인 영국군조차 불가리아군의 투혼의 경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왜 불가리아가 발칸의 프로이센이라 불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불가리아도 말라갔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군복이 없어서 누더기를 걸치고 싸웠습니다. 더 비참한 건 믿었던 독일이라는 형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가리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버틸 때 뒤에서는 독일 기차들이 불가리아의 곡물과 고기를 몽땅 실어 베를린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군심은 폭발했습니다. 세르비아 땅은 고사하고 독일 놈들한테 다 털리겠네.
1918년 연합국의 대반격이 시작되자 배고픔과 배신감에 지친 불가리아 전선은 결국 둑이 터지듯 무너집니다. 병사들은 총을 거꾸로 메고 수도 소피아로 향했습니다. 적군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국왕과 정부를 잡기 위해서였죠. 결국 차르 페르디난트 1세는 왕위를 버리고 부랴부랴 망명길에 오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패전국 불가리아는 또다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마케도니아는 고사하고 남쪽에 있는 에게해로 나가는 해안가 땅까지 그리스에게 뺏겨버립니다. 이제 불가리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덤이었죠. 전투 능력만큼은 압도적이었지만 외교에서는 계속 삽질만 하고 있었죠. 불가리아는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분노에 눈이 멀어 편을 잘못 골랐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불가리아는 이 뼈저린 교훈을 얻고도 20년 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또다시 독일의 손을 잡고 맙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면서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 독일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발칸의 싸움꾼 불가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1차 대전의 숨겨진 주인공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3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눈팅했지만 결국엔 쪽박찬 나라 1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보다 더 큰 패배감을 맛봐야 했던 기이한 나라. 오늘의 주인공은 입으로는 세계 최강인 아가리 파이터 이탈리아의 웃지 못할 전쟁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82년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의 강자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손을 잡고 삼국 동맹이라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진 독일과 유럽 전통의 강호 오스트리아는 누가 봐도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동맹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가 점령했던 트렌티노와 트리에스테 지역에는 대다수의 이탈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곳을 당연히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제로 점령한 오스트리아에 대해 거센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밑으로는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삼국동맹의 일원인 이탈리아가 즉각 참전하여 함께 싸워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탈리아는 기막힌 꼼수를 부립니다. 삼국동맹은 어디까지나 침략을 받았을 때 돕는 방어동맹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먼저 세르비아를 공격하며 시작된 것이니 자신들은 참전할 의무가 없다며 발을 빼버린 겁니다.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립을 선언한 이탈리아는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본격적인 간보기에 들어갑니다. 이탈리아가 원하는 것은 영토였습니다. 트렌티노, 트리에스테, 이스트리아 반도, 그리고 달마티아 해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의 주인이 오스트리아라는 거죠. 결국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쪽은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전 시 알프스 이남 지역 전부는 물론이고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 달마티아 해안 일부와 여러 섬까지 챙겨주겠다는 런던 미략을 제시했습니다. 계산이 끝난 이탈리아는 1915년 5월 30년 넘게 동맹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뒤통수를 치고 선전포고를 감행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이러한 배신을 두고 국익을 위한 신성한 이기주의라 포장하며 정당화했죠. 거창하게 배신까지 때리고 전쟁판에 뛰어들었으니 그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군 총사령관 루이지 카도르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군 정도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니 단 몇 주 만에 비엔나까지 진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공격해야 할 전장은 평지가 아닌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알프스 산맥과 이손초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지를 선점한 적을 산 아래에서 기어 올라가며 공격한다는 건 불리함을 안고 싸우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1915년 6월 제1차 이손초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산을 오르던 이탈리아 병사들은 위에서 쏟아지는 오스트리아군의 기관총 세례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전진은커녕 시체만 산처럼 쌓여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이 실패했다면 전술을 수정하는 것이 지휘관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카도르나는 실패의 원인을 병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더 많은 젊은이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2차, 3차, 4차를 넘어 무려 12번의 전투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었습니다. 1915년부터 1917년까지 2년 동안 이탈리아군은 오직 강 하나를 건너기 위해 수십만 명의 병력을 갈아 넣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카도르나는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로마 시대의 악습인 데키마티오, 즉 10분의 1형을 일부 부대에서 실제로 시행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후퇴할 경우 부대원 10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뽑아 처형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적군보다 아군 지휘관이 더 공포스러운 상황, 이것이 당시 이탈리아군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협상국 최약체 이탈리아와 동맹국의 약체 오스트리아가 2년 내내 삽질만 하자 보다 못한 독일이 이탈리아 전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투입시켰습니다. 운명의 1917년 10월 카포레토 전투가 발발합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군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후티어 전술, 즉 침투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규모 독가스 살포로 혼란을 유도한 뒤 특공대가 전선의 약한 고리만을 골라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독일군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전설을 쓴 인물이 바로 훗날 사막의 여우라 불리게 될 에르빈 롬멜입니다. 롬멜은 고작 150명의 병력으로 무려 수천 명의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는 믿기 힘든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찔끔찔끔 전진했던 땅을 단 며칠 만에 모두 빼앗기고 오히려 베네치아 코앞까지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죠.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군 30만 명이 포로가 되거나 무기를 버리고 탈영했습니다. 총사령관 카도르나는 끝까지 병사들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경질되고 맙니다. 이때의 참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이탈리아어에는 카포레토라는 단어가 대재앙이나 참담한 패배를 뜻하는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연합군의 미군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의 소설 무기여 자리거라는 바로 이 지옥 같았던 이탈리아 전선을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국가 멸망의 위기 앞에 몰리자 이탈리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전선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 급히 지원군을 파병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능의 극치였던 카도르나가 물러나고 아르만도 디아스 장군이 부임하며 군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디아스는 병사들의 복지를 챙기고 휴식을 보장하며 바닥난 사기를 수습했습니다. 1918년 6월 오스트리아군의 마지막 총공세가 피아베 강에서 펼쳐졌습니다. 배수진을 친 이탈리아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냈고 오히려 강력한 역습을 가해 오스트리아 제국을 붕괴시키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토리오 베네토 전투입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항복했고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당당한 승전국의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런던 밀약에서 약속받았던 모든 영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며 이탈리아인이 살지 않는 땅은 넘겨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전쟁 내내 졸전을 거듭했던 이탈리아를 무시하며 약속했던 영토에 극히 일부만을 떼어주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쥐꼬리만 한 땅덩어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쟁 내내 눈치 보며 실리를 챙기려 했지만 준비 없는 참전과 지휘관의 무능 탓에 수많은 청춘을 알프스의 차가운 눈 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박탈감과 사회적 혼란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로마 제국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자고 외치는 한 선동가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가 바로 파시즘의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패배보다 더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던 나라, 그 억울함 때문에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나라. 이탈리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강 독일군을 총이 아닌 물과 진흙으로 막아낸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기 위해 길을 내어달라는 독일 황제의 요구에 벨기에 국왕 알베르 1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벨기에는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문을 터뜨려 나라 전체를 습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정예의 독일군을 4년 동안이나 물속에 가둬버린 중립국 벨기에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1914년 8월 2일 독일 제국은 벨기에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는 내용이었죠. 얌전히 있으면 나중에 보상하겠지만 거절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박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프랑스, 이렇게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속도전으로 덩치 큰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쳐들어오기까지 정확히 6주가 걸린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6주 안에 서쪽의 프랑스를 번개처럼 쓰러뜨리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 러시아를 막겠다는 그야말로 1분 1초가 급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경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결국 독일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중립국 벨기에를 짓밟고 우회하는 것이었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에게 개인적인 친분까지 내세우며 어차피 막지 못할 테니 피 흘리지 말고 길을 내달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3대 국왕 알베르 1세는 벨기에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엄연한 하나의 국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100만 명에 달하는 독일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벨기에군은 고작 11만 명이었고 장비는 구식이었으며 심지어 군복조차 눈에 잘 띄는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며칠이면 끝날 싸움처럼 보였죠. 당시 독일 제국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할 때 벨기에군은 대포를 끌 말조차 부족하여 평소 우유 배달에 쓰이던 개들이 끄는 수레에 기관총을 싣고 싸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병대 수준의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 보이던 벨기에 군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적의 무대는 바로 국경 요새 도시 리에주였습니다. 벨기에가 믿는 구석은 천재공학자 브리아몽이 설계한 12개의 요새 방어선으로 원형으로 배치된 요새들이 서로를 엄호하고 그 사이 빈틈은 기관총 부대가 촘촘하게 메우는 철통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밀고 들어오던 독일군은 십자포화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결국 당황한 독일이 괴물대포 빅베르타까지 끌고 와 퍼붓고 나서야 겨우 이 방어선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벨기에가 악착같이 버텨낸 12일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사이 영국군이 바다를 건너왔고 프랑스군은 전열을 정비할 골든타임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필승 전략 슐리펜 계획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분풀이는 고스란히 힘없는 민간인들에게 향했고 디난 같은 도시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600명이 넘는 주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부의 옥스퍼드라 불리던 루뱅대학 도서관에 불을 질러 중세부터 내려오던 30만 권의 귀중한 고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에 충격을 받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벨기에를 기억하라는 포스터가 거리마다 붙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벨기에를 구하겠다며 자원 입대에 나섰죠.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의 분노가 당장 벨기에를 구해줄 순 없었습니다. 리에주, 브뤼셀, 그리고 앤트워프까지 주요 도시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1914년 10월 벨기에군은 마침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바로 벨기에 서쪽 끝 북해와 맞닿아 있는 이제르 강이었죠. 남은 땅은 고작 5%, 앞은 독일군, 뒤는 바다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벨기에 국왕에게 망명을 권했지만 알베르 1세는 단호히 거절하며 병사들과 함께 참호 속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만으로 버티기에는 독일군의 물량이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독일군은 이제르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방어선은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벨기에군 참모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발상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은 간척지라는 점을 이용해 수문을 열어 독일군의 진격을 물로 막아내자는 제안이었죠. 이 작전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아군인 벨기에군까지 물에 잠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뱃사공이자 수문 관리인이었던 핸드릭 게라르트입니다. 그는 60대의 평범한 민간인이었지만 이 지역의 조수 간망과 수로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밤 독일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게라르트와 벨기에 공병대는 목숨을 걸고 수문으로 향합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만조가 되어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올랐을 때 게라르트는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육지로 흘러가게 만들었고, 썰물이 되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려 할 때 수문을 닫아 육지가 계속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 밤낮으로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린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군의 참호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무거운 대포와 기관총은 진흙 속에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병사들은 헤엄을 쳐야 했고, 잘 닦여있던 진경로는 거대한 침수지대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혼란에 빠졌지만, 침수는 주로 독일군의 진경로를 중심으로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벨기에군은 비교적 건조한 참호에서 허우적대는 독일군을 향해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0월 31일 독일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르강의 기적입니다. 이 홍수작전으로 형성된 약 10km 너비의 물방어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독일군의 대규모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군을 막아낸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벨기에의 바닷물과 진흙이었습니다. 이 저항이 없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독일군이 벨기에 해안을 장악했다면 영국군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올 항구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벨기에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침수 방어선은 연합군 전체를 지켜낸 생명줄과도 같은 방패였습니다. 알베르 1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작은 영토 조각인 드판에 머물렀고,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 궁전에서 연회를 열 때 그는 매일 아침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그의 왕비 엘리자베트 역시 안전한 후방으로 가지 않고 최전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알베르 1세가 해방된 브뤼셀로 돌아왔을 때 벨기에 국민들은 그를 기사왕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관을 쓴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진흙을 뒤집어 쓴 전우였기 때문이죠. 벨기에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 강대국의 논리에 짓밟히지 않겠다는 약소국의 위대한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18년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 끝없이 뻗은 철로 위를 굉음을 내며 달리는 무장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 안에는 제종 러시아 황실의 막대한 금괴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이 열차의 주인은 러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도 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나라, 바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대륙의 끝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느 항구,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최신식 무기들을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넘깁니다. 그 무기를 건네받은 이들은 바로 나라를 잃고 만주 벌판을 떠돌던 우리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조선의 독립을 돕는 불씨가 되어주고 수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들의 잃어버린 조국까지 되찾아낸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기록입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지도 위에서 체코나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천년 역사를 지닌 보헤미아 왕국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17세기 초 운명의 백산전투에서 패배하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독일어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 체코어와 고유 문화는 뒷골목으로 밀려났고,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긴 암흑기를 숨죽여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울리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가장 위험한 동부전선에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청년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인 러시아 군대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백기를 들고 투항해버립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비굴한 항복이 아니라 적의 적인 러시아와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 제국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수만 명의 투항자들을 하나의 강력한 군대로 재탄생시킨 인물이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건국의 아버지 토마시 가리크 마사리크였습니다. 그는 연합국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노예가 아니라 독립된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인으로서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라고 말이죠. 그의 호소는 통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에 살던 체코 교민들로 시작된 작은 부대였지만 전선에서 탈출한 병사들이 본물 터지듯 합류하면서 그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단순한 전쟁 포로들이 독립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6만 명의 강력한 정규군인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군복을 입힌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당한 승전국의 자격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며 모든 게 뒤집힙니다. 레닌이 이끄는 공산당 정부는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에서 발을 빼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동부전선에서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져 버린 체코 군단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프랑스로 이동해 연합군과 합류하려 했고 볼셰비키군과도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합류를 두려워한 독일이 문제였습니다. 이 정예부대가 서부전선에 나타난다는 건 독일에겐 악몽이었죠. 결국 체코 군단을 무장 해제하라는 독일의 압박에 볼셰비키가 약속을 깨고 무력 진압을 시도하자 이들은 즉각 반격하며 역사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서쪽으로 갈 수 없다면 동쪽으로 간다. 지구 반대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을 지나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거리만 무려 9,000km,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야 하는 대장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러시아가 적백내전이라는 끔찍한 내전을 겪고 있었으며 공산당 적군은 체코 군단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체코 군단은 선택합니다. 무기를 버리는 대신 싸우면서 뚫고 나가기로 말이죠. 이들의 처절한 사투는 제1차 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마지막 배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192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 이후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벌어진 무장 충돌과 철수 과정은 약 2년 반 이상 계속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의 나라 한복판에 고립된 6만여 명의 체코 군단이 러시아 내전 속 여러 적대 세력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요 역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기차를 요새로 개조해 달리는 장갑 열차를 만들었고 철로 주변의 도시들을 장악하며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심지어 카잔 전투에서는 제정 러시아 황실이 보관하고 있던 500톤의 금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가치로 약 6억 5천만 루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체코 군단의 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1918년 시베리아는 사실상 러시아가 아닌 체코 군단의 철도망 장악 아래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의 철도망을 지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연합국조차 그들의 전투력에 감탄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는 전투와 혹독한 추위를 뚫고 2년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의 끝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이제 눈앞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구하고 긴 항해를 버틸 식량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넘쳐나는 무기와 탄약이 있었지만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독립군들이었습니다. 당시 북로군 정서를 이끌던 김좌진 장군과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은 다가올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쌈짓돈을 모으고 동포들이 낸 군자금을 털어 무기를 찾아다녔지만 열강들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쉽사리 최신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체코 군단과 한국 독립군 두 집단은 서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땅을 떠도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동자에서 같은 슬픔과 분노를 읽었을 것입니다. 체코 군단은 철수 직전 보유하던 무기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나 물물 교환 형식으로 독립군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확보한 무기는 모신나강 소총 1200여 정과 기관총 6정, 그리고
박격포와 수십만 발의 탄약으로 이 거래가 당시 열세였던 독립군의 화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실질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체코 군단이 배를 타고 떠난 며칠 뒤인 1920년 10월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 제국군을 섬멸한 청산리 대첩의 신화가 탄생합니다.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던 독립군의 기관 총소리와 그 묵직한 파열음은 바로 시베리아를 뚫고 온 체코 군단이 건네준 그 무기들이었을 겁니다. 체코 군단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은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그들의 끈질긴 전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회의들을 통해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게 됩니다. 결국 체코 군단은 고향으로 돌아가 꿈에 그리던 독립국을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넨 무기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졌던 두 나라가 가장 춥고 낯선 땅에서 만나 서로의 독립을 도왔다는 사실. 어쩌면 역사는 승리한 강대국들의 기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약소국들의 연대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화마 속에서 최고의 외교력을 통해 국가 운명을 바꾼 한 나라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전쟁 초반, 루마니아는 계속된 패배를 겪었습니다. 수도는 적군에게 짓밟혔고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으며 굴욕적인 항복조약에 사실상 동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완벽하게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지도를 펼쳐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영토가 약 2배 이상 불어난 거대한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벼랑 끝 전술과 기막힌 타이밍, 그리고 냉혹한 국제정세를 이용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나라.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부사 루마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루마니아라는 나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의미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동유럽 유일한 라틴족, 즉 로마의 문화와 언어를 물려받은 민족이었죠. 루마니아인들은 로마의 언어와 유사한 루마니아어를 쓰고 있었으나 사방에 말이 안 통하는 키릴 문자를 쓰는 슬라브족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외로운 섬과 같이 고립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위태로운 샌드위치 신세이기도 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루마니아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영토 회복이었죠. 수백만 명의 같은 핏줄인 루마니아인이 살고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고향이자 영혼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전 초기 루마니아의 국왕 카롤 1세는 독일계 가문 출신답게 동맹국 편에 서고 싶어 했지만 루마니아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있는 형제들을 구하고 트란실바니아를 되찾으려면 오스트리아와 싸워야 한다고 믿었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국왕이 사망하고 그의 조카 페르디난드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영국 여왕 빅토리아의 손녀이자 화려한 미모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마리아 왕비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연합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루마니아에게 달콤한 악마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연합국 편에 서서 싸워준다면 전쟁이 끝난 뒤 트란실바니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1916년 8월 마침내 루마니아는 칼을 뽑아듭니다. 러시아의 대공세로 오스트리아군이 휘청거리자 지금이 바로 승리에 베팅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꿈에 그리던 트란실바니아를 향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국민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이빨 빠진 호랑이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당대 최강의 전투기계였던 독일 제국군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참전 소식에 격분한 독일은 서부 전선의 명장 팔켄하임과 맥켄젠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루마니아를 짓뭉개버리는 대규모 양면 협공작전을 개시합니다. 농민병 위주의 루마니아 군대가 최신식 기관총과 독가스, 전투기로 무장한 독일군을 막아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죠. 개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수도 부쿠레슈티가 함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루마니아군을 조롱하며 시가행진을 벌였고 정부와 왕실은 북동쪽 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이아시 지역으로 처참하게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적의 소나기에 넘어갔으며 루마니아의 자랑이었던 풍요로운 유전지대와 곡창지대는 이제 독일군의 전쟁 물자를 대주는 거대한 보급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루마니아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좁디 좁은 피난처 이아시로 몰려든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과 폐잔병들,
식량은 바닥났고 땔감조차 없는 냉골에서 사람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목숨을 잃는 생지옥이 펼쳐졌죠. 하지만 루마니아군도 가만히 죽음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앙리 베르텔로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1917년 여름 독일군이 루마니아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몰려왔을 때 전설적인 마라세슈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루마니아 병사들은 탄약이 바닥나자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처절한 백병전을 벌이며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이 전투를 포함한 1917년의 여러 전투에서 루마니아군은 전술적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뤄냈고 독일의 명장 맥켄젠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결정적인 순간 루마니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믿었던 뒷배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져 내리며 전쟁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빠지자 루마니아는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도와줄 친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루마니아는 1918년 5월 피눈물을 흘리며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부쿠레슈티 조약으로 동유럽 최대의 유전지역인 플로이에슈티 지역을 독일에게 사실상 넘겨준다는 내용의 치욕적인 조약이었죠. 그러나 국왕 페르디난드 1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대한 최종 국왕 서명을 끝내 거부한 채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죠. 그는 마치 서부전선의 운명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 가을, 난공불락 같았던 독일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페르디난드 1세는 정광석화처럼 재참전을 선언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했지만 외교적 법적으로 루마니아는 다시 연합국 편에 서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전국들은 중간에 항복했던 루마니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약속했던 트란실바니아는커녕 기존 영토조차 보전받기 힘든 위기였으나 이때 루마니아의 비밀 병기 마리아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국왕 대신 직접 파리로 날아가 클레망소와 윌슨 등 열강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 군대는 졌을지 몰라도 루마니아의 영혼은 단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언변과 매력적인 외교는 연합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왕비의 매력만으로 거대한 땅을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국이 루마니아에게 트란실바니아라는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데에는 철저히 계산된 공포와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되었고 서구 열강은 이 붉은 물결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겐 소련을 막아줄 튼튼한 방파제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덩치가 큰 루마니아뿐이었습니다. 연합국은 루마니아의 영토를 크게 불려 동유럽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죠. 두 번째 이유는 헝가리 공산 정권 문제였습니다. 전쟁 직후인 1919년 헝가리에서 쿤벨러가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부족했고 루마니아가 대신 총대를 매게 됩니다. 루마니아 군대는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해 공산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독일을 동쪽에서 견제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의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고 독일의 등 뒤를 위협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루마니아의 요구는 극적으로 수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트리아농 조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그토록 갈망하던 트란실바니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까지 흡수하며 전쟁 전보다 영토와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거대한 루마니아를 완성합니다.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나라가 동유럽의 승자로 우뚝 서게 된 이 이야기는 외교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운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한 나라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기록입니다. 흔히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유럽의 참호 속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전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영토 분쟁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미는 유럽의 거대한 자원 창고였죠. 유럽의 공장이 돌아가려면 남미의 고무가 필요했고 전쟁터의 병사들이 버티려면 브라질의 커피와
아르헨티나의 소고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유럽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남미의 경제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었죠.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미의 주인은 압도적인 부를 자랑하던 아르헨티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승부처에서 브라질은 참전을, 아르헨티나는 중립을 선택하였고, 결국 이 선택은 신흥 맹주 브라질의 부상과 화려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결정짓는 100년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언더독 브라질 편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 전쟁이 터지기 전 브라질은 이른바 올드 리퍼블릭 시대였습니다. 당시 브라질 정치를 상징하는 단어는 카페 콤 레이테, 즉 커피와 우유였죠. 커피 산업의 중심지인 상파울루주와 축산업의 중심지인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엘리트들이 번갈아가며 대통령직을 독점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커피와 고무 수출에서 나왔는데 주요 고객은 유럽이었습니다. 브라질에게 유럽은 돈줄이었고, 따라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브라질 경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전쟁 초기 브라질의 벤세슬라우 브라스 대통령이 우리는 철저히 중립이다 라고 외친 것은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브라질 커피를 두 번째로 많이 사가는 고객이었고, 영국은 브라질 인프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 편을 들든 브라질 경제는 파탄날 위기였죠. 하지만 전쟁은 브라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서양을 지나는 모든 배를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개시합니다. 1917년 4월 5일 프랑스 해안 인근에서 커피를 싣고 가던 브라질 상선 파라나호가 독일 유보트의 어뢰를 맞고 침몰합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 국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은 독일에게 복수하라며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정부 역시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브라질의 주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인 커피 수출로까지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1917년 10월 브라질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독일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결합니다.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직접 전쟁에 뛰어든 순간이었죠. 브라질이 참전을 결정했을 때 남미의 영원한 라이벌 아르헨티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 정도로 부유했고, 우리는 남미의 유럽이다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아르헨티나의 이리고얀 대통령은 끝까지 중립을 고수했고, 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영국에는 소고기를 팔고 독일과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쪽에서 이득을 보겠다. 하지만 이 영악한 양다리 외교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배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몰시키는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비굴할 정도의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과 영국은 아르헨티나를 돈에 눈먼 기회주의자이자 독일의 잠재적 조력자로 규정하며 외교적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브라질이 피를 흘리며 새로운 질서의 동반자로 대우받는 동안 아르헨티나는 스스로를 국제적 미아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은 선전포고는 했지만 브라질 육군은 현대적인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브라질은 그들이 자랑하던 해군력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군 전쟁 작전 파견대였죠. 이들의 임무는 서아프리카의 다카르항을 기점으로 지브롤터 해협까지의 대서양 구역을 순찰하며 연합국의 보급선을 노리는 독일 유보트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1918년 8월 드디어 함대가 리우데자네이루 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국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당당하게 출정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독일군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함대가 아프리카 다카르항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이 대안을 덮쳤습니다. 병사들은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매일 수십 명의 시신이 바다에 수장되었죠. 이 독감으로 인해 약 450명의 브라질 해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닥친 이 재앙은 브라질군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어놓았고, 우여곡절 끝에 독감을 이겨낸 함대는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1918년 11월에 어느 깊은 밤, 긴장감이 흐르던 함대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브라질 함대는 즉각 모든 화력을 집중했죠. 바다는 포화로 뒤덮였고 수면 위로 검은 물체들이 파편이 되어 튀어 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드디어 전우들의 원수를 갚았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바다 위에 떠오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떠오른 것은 독일 잠수함의 파편이 아니라 수십 마리의 돌고래 사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헤엄치던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잠수함의 잔망경으로 오인해 집중 포격을 퍼부었던 것이었죠. 이 민망한 사건은 훗날 돌고래 전투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전쟁 역사에 기록되었고 당시 브라질군의 실전 경험 부족과 독일 해군에 대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브라질은 국제 정치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남미 대륙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확실한 대리인이 필요했고 전통적으로 영국에 의존하며 미국을 견제하던 오만한 아르헨티나 대신 발 빠르게 신흥 강자에게 줄을 선 브라질을 낙점했습니다. 전쟁 중 미국은 브라질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군 기술을 전수하고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의 커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아르헨티나의 밀보다는 브라질의 자원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후원을 등에 업고 남미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가장 긴밀히 유지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남미의 유럽이라는 허상 속에 고립되어 성장이 멈추는 동안 브라질은 실질적인 강대국의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1918년 11월 10일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브라질은 당당히 승전국의 일원으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질은 이 회의에서 꽤나 놀라운 실리를 챙겼습니다. 첫째, 독일 상선의 몰수. 브라질은 자국 항구에 억류했던 70여 척의 독일 상선을 합법적으로 몰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적인 수준의 해운업을 단숨에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고 브라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죠. 둘째, 커피 대금의 회수. 독일 정부가 동결했던 브라질 커피 판매 대금을 전액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단비가 내린 것이죠. 셋째, 국제사회의 리더십. 브라질은 국제연맹의 창설 멤버이자 남미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쟁 후 국제사회의 보상은 확실했습니다. 참전국 브라질에는 차관과 투자가 쏟아졌지만 신의를 저버린 아르헨티나는 철저한 외면 속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두 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 국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양다리 외교가 결국 미래의 거대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중국은 이미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며 서구 열강들에게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이어서 1894년에는 과거 조공국으로 얕보았던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도 무참히 깨지며 타이완을 빼앗기고 아시아의 주도권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는 결국 멸망했고 새롭게 세워진 중화민국 역시 군사력을 쥔 군벌들의 내전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을 자처했던 중국은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여 끈질긴 수탈을 견뎌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가장 먼저 쾌재를 부른 나라는 바다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의 시선이 모두 유럽으로 쏠리며 아시아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영일 동맹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빠르게 1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독일의 조차지 칭다오를 공격해 점령해버렸죠. 중국 정부는 타국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군사행동에 대해 중립국임을 내세워 강하게 항의했지만 힘없는 국가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칭다오뿐만 아니라 산둥성 전역의 철도와 광산까지 무력으로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5년 1월, 일본은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인 21개조 요구를 강요합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성의 모든 권리를 일본이 승계하고 만주와 내몽골 지역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며 심지어 중국 정부의 정치와 군사 부문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라는 노골적인 주권 침해였죠.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는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위해 일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결국 이 굴욕적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약이 체결된 5월 9일을 중국인들은 국치일로 제정하며 분노했고 전국적으로 거센 반일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병사한 후 찢겨진 중국의 권력을 쟁취한 인물은 북양 군벌의 핵심이었던 단치루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식 군대를 이끌며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죠. 단치루이는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 내부의 다른 군벌들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연합국 측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승전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발언권이 강해져 일본을 몰아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명분 뒤에는 참전을 핑계로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빌려 자기 파벌의 군대를 최신식으로 무장시키려는 소름 돋는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외교를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자금 지원을 주저하자 단치루이는 결국 일본과 손을 잡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17년부터 단치루이는 일본으로부터 1억 4,500만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며 이른바 니시하라 차관을 맺습니다. 일본은 이 자금을 대가로 단치루이에게 일본이 산둥성에 주둔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비밀 각서를 받아내죠. 단치루이는 자신의 사병을 키울 돈을 얻기 위해 국가의 핵심 영토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참전 선언까지 마쳤지만 단치루이는 자신의 금쪽 같은 군대를 저 멀리 유럽 전선에 보내 포탄의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오직 중국 내의 라이벌 군벌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치루이 정부는 전투 병력 대신 노동자 부대를 파견하는 기괴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당시 끝없는 참호전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죠. 연합국은 높은 일당과 안전한 후방 배치를 약속하며 산둥성 일대의 가난한 농민들을 모집했습니다. 끝없는 내전과 기근에 지쳐있던 약 14만 명의 중국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희망 하나로 배에 올랐습니다. 유럽 서부 전선에 도착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약속과 달리 전선 인근의 위험한 후방 및 군사 지원 구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정규 전투 병력으로 직접 교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포격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근무해야만 했죠. 그들은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선 한가운데서 무거운 탄약 상자를 나르고 파괴된 철도를 고치고 밤낮 없이 진흙탕 속에서 참호를 팠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이들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이름 대신 번호가 적힌 팔찌를 채우고 철조망이 쳐진 수용소에 가두어 가혹하게 통제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정신을 갉아먹는 임무는 시신 수습과 불발탄 제거였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의 잔해를 맨손으로 수습해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을 처리하다 흔적도 없이 산화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약 2,000명에서 3,000명가량의 중국인 노동자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18년 11월 마침내 끔찍했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중국 민중은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한 당당한 승전국으로서 일본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산둥성이 중국의 신성한 영토임을 역설하며 즉각적인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칭다오가 반환될 것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죠. 하지만 국제 외교의 무대는 철저한 힘과 야합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연합국들이 전쟁 중 이미 일본의 산둥성 지배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비밀 조약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 단치루이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산둥성 권익 양도에 서명한 비밀 각서까지 폭로되고 맙니다. 자국의 최고 책임자가 이미 영토를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앞에 중국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14만 명 노동자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었고 중국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1919년 5월 4일 파리에서 날아온 끔찍한 배신과 매국의 소식은 베이징에 닿았고 억눌려왔던 민중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수천 명의 베이징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산둥성 반환과 조약 조인 거부를 강력히 요구했죠. 이 불길은 상하이의 노동자 파업과 상인들의 철수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저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오사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전의 개혁과 혁명운동을 계승하면서도 학생, 지식인, 노동자, 상인이 함께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었죠. 결국 거센 민중의 압력에 굴복한 중국 대표단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서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단치루이는 영토를 팔아넘긴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챙겼음에도 그는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철저히 경계하는 육불총리로 불렸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빌린 막대한 돈을 오로지 자신의 파벌 군대를 무장시키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비뚤어진 애국심과 오만함이 국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마저 정당화하게 만든 것이죠. 권력에서 밀려나 초야에 묻혀있던 말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를 찾아와 친일 괴뢰 정부의 수반이 되어달라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록 힘은 잃었으나 어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며 끝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상하이에서 병사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국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매국노이면서 끝까지 개인적 청렴과 자존심을 지켰던 모순의 극치였던 단치루이의 삶은 그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근현대사 그 자체를 닮아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의는 힘없는 국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중국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겼지만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썩어빠진 군벌 체제와 서구 열강의 위선을 깨닫게 해준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맞붙었던 서부전선,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및 독일이 격돌했던 동부전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가 얽혀 싸웠던 지중해 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지중해 전선의 백미, 그리스 편입니다. 그리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약 500년 전의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면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400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1821년 대규모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초기 그리스 독립군은 오스만군의 강력한 반격과 내분으로 인해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독립을 결정지은 것은 영국의 외교적 개입과 프랑스,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을 높이려 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지중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3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를 독립시키라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였고 오스만을 나눠먹기로 뜻을 모은 영프로의 연합함대는 나바리노 해전에서 오스만과 이집트의 연합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결국 1832년 런던 회의를 통해 그리스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인받았으나 영토 범위와 국왕 선출 등 국가의 기틀이 모두 이들 3대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독립 직후 바이에른의 왕자 오톤 1세가 그리스의 초대 국왕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전혀 할 줄도 몰랐고 독일인 고문단을 데려와 고압적인 태도로 그리스인들을 대했죠. 결국 오톤 1세를 쫓아낸 뒤 덴마크 출신 게오르기오스 1세가 다음 왕으로 부임하며 그리스는 나라의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기틀을 잡아간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받던 동포들을 해방하고 과거 동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갈리 이데아, 즉 위대한 그리스를 향한 국가적 열망이었죠. 이 열망은 두 차례의 발칸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에서 그리스는 발칸 동맹국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을 유럽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영토 배분 갈등으로 1913년 제2차 발칸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발칸 전쟁에서 피지컬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불가리아가 전리품 배상에 불만을 품고 동맹국을 선제 공격하자 그리스는 세르비아는 물론 어제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과도 손을 잡는 등 파격적 외교를 펼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크레타 섬을 확보하며 단숨에 영토와 인구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 당시 군인과 정치가들은 1차 세계대전을 3차 발칸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역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1차 대전을 서부전선의 참호전 정도로만 기억하지만 발칸반도의 그리스에서는 한 국가의 영혼이 둘로 쪼개지는 국가적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처절한 싸움이었죠. 당시 그리스에는 나라의 운명을 양손에 쥔 두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였고 다른 한 명은 수상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였습니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독일군 원수 계급을 가졌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인 소피 왕비가 바로 빌헬름 2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독일의 군사력을 맹신했습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이 작은 나라가 살 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중립은 순수한 국익보다는 혈연과 독일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왕비인 소피의 강력한 친독 성향이 뒤섞인 기우뚱한 중립이었습니다. 실제로 소피 왕비는 오빠인 빌헬름 2세와 수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아테네의 내부 정보와 보급 상황을 제공하는 스파이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수상 베니젤로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 편에 서야 그리스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위대한 그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군 편에 서서 참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15년 연합군이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제안했을 때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베니젤로스는 참전을 원했지만 소피 왕비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국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왕은 베니젤로스에게 자신이 수상의 뜻을 따를 수 없으며 아내의 고국과 싸울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죠. 결국 베니젤로스는 사임했고 그리스는 왕당파와 자유주의파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1916년 베니젤로스는 북부 테살로니키로 가서 별도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스에는 아테네의 왕실 정부와 테살로니키의 혁명 정부라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베니젤로스를 지원하며 아테네를 해상봉쇄했고 그리스 민중은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심지어 아테네 시내에서 왕당파 군대와 연합군 수병들 사이에 실전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작은 나라의 주권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결국 1917년 6월 프랑스와 영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최후 통첩으로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퇴위하여 망명길에 오릅니다. 베니젤로스가 아테네로 돌아와 정권을 다시 잡았고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 이후 그리스군은 발칸 전선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살로니카 전선을 중심으로 협상국의 병참기지를 구축하여 동맹국의 남진을 막아냈고 특히 1918년 5월 스크라디레긴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불가리아군의 강력한 요새를 점령하며 연합군의 사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이후 9월에 벌어진 마케도니아 대공세에서도 그리스군은 주력 부대로 참여해 불가리아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는 결국 발칸 전선 전체에서 중앙 강대국들이 항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8년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는 승전국의 지위로 세브르 조약을 통해 막대한 영토를 보상받는 듯 보였습니다. 동트라키아와 이즈미르를 포함한 광활한 영토가 그리스의 지도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이어간 그리스-터키 전쟁에서 그리스는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터키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읽어온 그리스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나는 인구교환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인구교환은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혈통이나 언어가 아니라 오직 종교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냈기 때문이죠. 터키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120만 명의 터키어를 사용하던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본토 그리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에 살던 40만 명의 이슬람교도 역시 터키로 추방당했죠. 평생 그리스어만 쓰던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즉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터키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남긴 잔혹한 비극의 무게는 언제나 국가가 아닌 무고한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짊어지게 됩니다.